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좀 안내를 드리자면 노션에 보시면 저희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석 체크, 그다음에 이제 결단 이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제가 강의 때 말하지 않을 뭐 샬롬 메이슨과 칼비테가 말한 어떤 자연스러운 보상 이런 내용들은 PPT에는 없고요. 그 설문지에 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물론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을 고민하면서 양육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하고 지킬 수 있는 또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뭐 큰 주제로는 재정학교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만 뭐 거창하긴 재정학교 하지만 이제 용돈을 줄 것인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보상이라는 게 혹은 훈육 아이들한테 어떻게 상벌을 줄지 이 고민은 저희가 항상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저도 설교 때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예화가 있고 또 학부모 교육 때도 몇 년 전에 또 한두 번 이야기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상하는 거 위험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너 학교에서 이상 받아오면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뭐 하면은 뭐 이 선물을 해줄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보상인데 보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다시 예전에 들려드렸던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평화롭게 살고 계셨는데 자꾸 저 이웃 동네 아이들이 집 앞에 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죠, 막.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앞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 아저씨가 너무나 적적했는데 손주 같은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뛰어노니까 너무 힘이 되는구나. 고마워 얘들아. 다음부터는 한번 올 때마다 이 아저씨가 10,000원씩 줄게. 뭐 이거는 예화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제가 약간 과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이들한테 돈 주면서 그래 고맙다 얘들아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네. 다음부터 올 때는 100원씩 줄 테니까 어떻게 좀 놀아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화에서 이 아저씨 세상을 모르시네. 누가 요즘에 100원 받고 놀아줘요. 이러면서 떠나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이 예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여주는 세상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외적인 보상으로 아이들한테 보상하려고 할 때에는 아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상이 위험하다라는 거 일단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샬롬 메이슨과 이제 칼비테는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칼비테의 경우에는 이따가 설문지에 보면은 조금 더 써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수학을 공부하고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수학을 통한 기쁨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까지가 어려운 게 저희의 고민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수학 이거 뭐 몇 점 맞아 오면은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줄게, 뭐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중간다리를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간다리를 하나 놓는 건데, 이게 오히려 수학은 재미없는 거, 수학은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작은 보상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물욕은 사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요만한 거 가지면 더 큰 걸 갖고 싶어요. 그 예전에도, 지금 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5, 6학년 수학여행 때 제가 사진 찍으러 가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새 캐리어를 다 끌고 왔더라고요. 아마 한 친구가 얘기했겠죠. 우리 엄마가 이번에 수학여행 처음 간다고 되게 이쁜 캐리어 사줬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나도 캐리어 필요해. 애들 다 캐리어 가지고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중고등부도 제가 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학교 가방에 때려놓고 오면 되는데 다들 캐리어를, 그것도 반짝반짝한 캐리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에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당근으로 캐리어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4학년도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뭐 부모님이 필요해서 사줬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그러니까 보상이, 그러니까 수학을 통한 보상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통한 보상이면 금방 질리고 또 다른 걸 바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본질적인 거에 대한 기쁨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뺏는 거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보상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과수를 키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배나무, 나무를 키울 때 우리가 관리하고 뭐 물 주고 이러면 열매가 맺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이 말하는 보상입니다. 네. 그래서 샬롬 메이슨이랑 칼비테가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는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자연적인 보상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한테 잘못된 언어 습관, 훈육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칙적으로는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 가장 합당하나, 그러면 이 원칙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어떠한 기본기를 좀 부모로서 갖춰야 할 것인가와 더불어, 이 자연적인 보상과 벌을 위해 중간 다리를 다른 보상 말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년 전쯤에 지우가, 저희 큰아이가 캐나다에서 뭔가 좀 도전할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큐브를 지우한테 사주면서, 야, 너 저번에 친구네 집 갔을 때 그 아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 너 이거 한번 도전해 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뭐 제가 썼던 방법은 저랑 2개를 사가지고 저랑 시합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하루 동안 우리가 각자 연습한 다음에 누가 더 빨리 하나 해보자. 저 진심으로 했거든요. 아이들은 진심을 금방 아니까. 근데 제가 졌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더니 막 정말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그 조던 피터슨이 말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해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것처럼 어제의 자신보다 더 잘하게 되는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어떤 성취감, 이런 자연적인 보상이 좀 있었습니다. 얘가 쭉쭉 치고 나가더니,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5, 6학년 애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빠르게 하는 아이들도 많아졌고, 근데 이 17초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17초의 벽이 막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는 뭐 쏟는 거에 비해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본인의 성취감이 여기서 좀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자극을 줬어요. 야, 너 누구 동생 알지? 얘 이제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초 대야. 이렇게 했더니 아유 30초 대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도 1년 전에 했잖아. 1년 전에 해서 네가 2, 3주 만에 너 30초 대 했어? 라고 던진 다음에 이런 건 좀 제가 봐도 좀 나쁜 것 같기는 해요.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걔가 지금은 30초지만 걔가 너 나이가 되면 몇 초 할 수 있을지 아빠는 참 궁금하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오늘 거 준비하러 또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잠깐 물 마시러 나왔는데 이 아이가 하더니 16초를 딱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5초 16초 사이였는데 자기도 놀란 나머지 이게 원래 타이머 누르는 것까지 계산하는 거거든요. 타이머를 하다가 이렇게 늦게 눌러서 17초에 누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저도 그러니까 최악의 수준의 동기부여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6초 해주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제가 봤을 땐 최악입니다. 그 큐브 자체의 기쁨보다 큐브는 별로지만 네가 더 나은 가치인 자전거를 얻기 위해선 이거를 버텨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이지만 최고로서 스스로에게 주는 동기부여만으로까지는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됐고요. 이제 어떤 친구랑 비교하는 이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아닌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이런 동기부여는 하면 안 돼. 근데 최고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기다려줬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번 교육과 다음 교육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교육은 대화학교니까 어떤 대화를 통해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상당히 힘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해보셨나요? 어떻게 받아쓰기 연습하거나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좀 진심으로 응원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것도 사실 보상이 돼요. 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이 됩니다. 네. 그 전에 거를 조금 더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보상과 벌. 이 자연적인 법칙에서 저희는 이제 사회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의 자연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계약을 통한 그 계약 안에서의 보상과 벌이 당연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중고등 가정이라면은 아마 지난 2주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컴퓨터 숙제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날 수업인데 월요일 날 2번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컴퓨터 숙제를 너희가 이거는 좀 해와야 돼 하고 좀 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 양이 많으니까 얘가 오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끝내줘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크게 표현되는 이제 저희 아내가 답답하니까 쉬는 날인데 계속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도 준비하고 있었겠다. 나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었습니다. 지우야 너 이거 다 끝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우가 네 아직 시간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 양인지 아니니까 제가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를 믿어. 한번 열심히 끝내봐. 안 끝내면 모든 권리를 박탈할 거야.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어제 지우가 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하긴 했는데 시험을 통과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대화를 했죠.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시험 결과 못 나오는 거는 아빠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그랬는지 설명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좀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안에서의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라는 건 이런 철학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책임져야 할 주체다. 어떤 일이든 지위든 책임져야 할 주체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거예요. 그 책임져야 되는 주체인데 이 책임이 엄마한테 있는 것처럼 너한테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혹은 아빠한테 있는 것처럼 몇 시에는 이걸 해야 돼. 몇 시에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감시자가 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그 중간 다리에 있는 보상과 똑같은 거예요. 중간 다리에 있는 어떤 벌이 있으면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가 크나큰 벌이잖아요. 오늘 공휴일이다.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이거 했니? 라지 했니? 기타 냈니? 부터 몇 종 세트가 있잖아요. 저희 쉬는 날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말로 다투기도 싫고 근데 짜증은 나고 맘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공부했냐면 안 해. 이런 마음이 정말 막 치밀어 올랐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책임은 아이한테 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라는 건 책임을 감당했을 때 아이들이 그 책임 안에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컴퓨터 실력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보상은 뭘까요? 찝찝함 없이 당당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보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보상. 이거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 보상을 누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적인 보상과 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내가 책임지고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보상과 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고 이 책임감 있는 아이들에겐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계약 안에서의 보상과 벌이 명확하다면 자연적인 보상과 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말이 사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가 뭐 이 숙제 이만큼 끝내면은 너한테 이 자전거 사줄게. 이거랑 그다음에 뭐 시험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이거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죠?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보상이고 어디까지가 좀 엄마 아빠 맘대로 하는 보상일까? 저는 여기에서는 계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약, 어떤 약속을 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계약도요, 저희가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막 던져놓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들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좀 저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설거지 한 번 하면 500원, 음스 한 번 버리면 뭐 1,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행위 결과물 자체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피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음식물 한번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버릴 때마다 1,000원씩 줄게라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약속은 너는 지금 첫째 아이인데
지금 4학년이 되었어.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어. 만약에 네가 자녀로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빠가 용돈을 이렇게 줄 거야.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그 속안을 파헤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행위에 대한 거고 하나는 존재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이제 네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죠?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아이가 일주일에 음쓰를 2번 이상 버리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때 저희는 일정한 용돈을 줘요. 네, 이게 차이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보상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첫 번째 보상 한 번 버리면 1,000원 이걸로 했다면 아이가 그냥 그 1,000원 안 받고 말자 안 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1,000원짜리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인이 이걸 해야 할 수 있는 이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힘도 생겼고 감당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감을 감당해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차이가 미묘한데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저희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주빌리에서 늘 강조하지만 책임감이 진짜 기쁨이에요. 네, 책임감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당연히 차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부모들은 요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이 두 가지 세계, 1번 세계, 2번 세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세계에서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막내가 어리잖아요. 뭔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같이 이거 먹어라 던지면 막내만 못 먹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아이들을 막내를 챙겨주는 경향이 있죠. 그랬을 때 이 큰애들의 좌절감은 말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막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요, 부모들이 첫째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동생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나한테 저 정도 책임감을 맡겨주시겠구나. 나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엄마가 나한테 저런 권리를 주시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편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각자의 색깔에 맞게 100을 줘야 되는데 그 크기는 큰 아이들한테 훨씬 더 저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동의하시나요? 네, 저의 마음이 좀 막내들한테 잘 못하니까 아니면 귀여우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쏠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빠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 그래서 첫째한테는 용돈을 주더라도 당연히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도 훨씬 많이 시켜야 됩니다. 첫째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둘째가 그 나이가 되면 첫째가 해왔던 일들을 맡기고 더 큰 일을 첫째한테 또 맡기고 그러면서 저희는 점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저녁 요리도 좀 맡기고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너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을 저희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연적인 보상과 벌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제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뭐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 계약 안에서는 저희가 존재로서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약간 비정규직처럼 이거 하나 한 건 해오면 얼마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자 뭐 우리 아이한테 뭐 장과장 뭐 이러면서
뭐 이번에도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잘했네. 그러면은 이 권리를 한번 누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면 이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주제로 저희가 강의를 2019년인가 했고, 그때 한참 뭐 올리브나무 프로젝트 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뭐 계약서 쓰기 막 이런 운동을 한창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계약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 집은 집에 오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좀 말씀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수업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뭐 네, 자녀가 집에 오자마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좀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은 하고 권리를 누려야 된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하루 단위여도 좋고 일주일 단위여도 좋고 한 달 단위여도 좋고 학기 단위여도 좋습니다. 네, 누구 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보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가정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행을 제가 잘 못해서 저희 집을 예로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재미가 없으실 텐데 일단은 준비가 되시면 이번 강의에 재미 없음은 자연적인 벌입니다. 어째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맨날 듣는 목사님 맨날 또 그 얘기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라지 했니 뭐 했니 뭐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안에서는 기본상은 받아야 된다. 라즈상 받아야 돼. 그다음에 뭐 피프리빌리지 받아야 돼. 가정 훈련상인가요? 그다음에 뭐 독서상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아이들이 책임을 못하면은 권리를 빼앗아요. 그 권리 중에는 뭐 용돈이 있을 것이고 뭐 게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권리들을 이런 상들을 받지 못하면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정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권리가 좀 너무 특수한 케이스고 아이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집에 많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저희 집 한창 예민할 때는 냉장고도 못 열게 했거든요. 냉장고 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네가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감당했을 때 약속된 것만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그냥 엄마 기분 좋으면 아빠 기분 좋으면 치킨 사 먹고 이러다가 요즘에도 제가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먹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강의한 건 있고 막 그냥 치킨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애들 불러놓고 야 너 얼마 있냐? 우리 돈 모아서 치킨 한번 먹을까? 아빠가 좀 더 낼게. 왜냐면 아빠는 책임감이 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 딸도 뭐 저기 전라도 팥칼국수 가서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큰애니까 3,000원 내고 너 2,000원? 2,000원? 이렇게 돈 모아서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싫어하기보다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감 있게 뭔가 해낸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너무 아빠의 편견인가요? 제 주관적으로 본 건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사줬을 때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임과 권리라는 구조 안에서 어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 하나를 딱 해냈을 때 그때 먹는 치킨의 맛 언제든지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던 그 치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석 달에 한 번 치킨을 먹겠다. 하지만 이걸 먹으려면 상 몇 개는 평균적으로 몇 개는 받아야 된다. 이 약속을 해놓고 드디어 3개월 만에 치킨을 먹었을 때
아이들은 아마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치킨의 맛을 그때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쉽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치킨 그렇게 네, 쉽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혹시 너무 평소에 책임과 상관없는 권리들이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던가 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컴퓨터 수업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결과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상들은 대부분은 시간 들여서 최선 다하면 받는 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으로 주는 건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면 이라는 건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건 아이들한테 잘못된 관점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오늘 너무 저희 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한창 받아쓰기 할 나이에 캐나다 가서 1년을 보내다 보니까 얘가 지금 2학기에 와서 막 다 틀려오거나 하나 맞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이 필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너 이거 읽어냈어? 하고 막 그래 아빠가 한번 특강 해줄까? 막 이러면서 기억 니은 다시 한번 또 해주고 이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야 너 그것도 못하고 빨리 안 해? 라는 자세와 다르게 어떻게든 우리 아이에게 좀 사랑을 표현하면서 힘을 줄까라는 자세로 접근했더니 얘가 아빠 오늘도 한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저도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목요일 날 받아쓰기를 봤습니다. 아침에 너무 그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들 드디어 오늘 받아쓰기 보러 가는 날이네. 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해봐. 그래놓고 제가 또 찔리는 게 있어서 혹시 아이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야 100점 받으라는 거 아니야. 너 최선 다하는 거 아니까 아빠는 네가 하나 맞든 2개 맞든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한번 최선만 다해봐. 이랬거든요. 이제 목요일에 돌아왔어요. 야 너 어땠어? 이름 처음에 이제 몇 점이야라고 튀어나올 뻔하다가 어땠어? 근데 오늘 점수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아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야 어땠어? 오늘도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혹시 지금 2학년에서 또 결과를 다 저희 아들만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나름대로 아이도 저희도 너무 기쁜 거예요. 몇 점이든 상관없이 내가 노력했는데 몇 점이 나올까라는 그 기대감도 아이한테 있고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4개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그 전에 2개 맞았었으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자연적인 보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냥 엄마의 눈빛, 아빠의 눈빛. 그러면서 자기가 격려받고 힘을 내서 할 때 성취감. 이게 최고의 보상인데 네. 이 일들 가운데 저희는 여러 가지 지혜를 위해서 자연적인 보상으로서의 약속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감도 되시고 좀 동의도 되어지시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가정들은 일단 모든 권리부터 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근데 저희가 중고등에서는 그래도 철학을 계속 애들이랑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계약을 논의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존 로크의 주장이거든요. 사회 계약의 앞선 권리예요. 인권.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권리라든지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요. 수면권이라든지 아니면 밥 3끼를 먹는다. 그다음에 기본 재산권은 뭐가 있을까요? 옷. 네, 저희 아버지는 저를 훈육함에 있어서 옷을 벗기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 재산권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권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야, 너 그렇게 했어. 화장실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집은 물론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야 물 마시지 마 아니면 너 오늘 저녁은 굶어 여기는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이거는 저는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번에 산 옷 찢어버릴 거야. 이거는 저는 기본 재산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토마스 홉스의 철학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저항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각 가정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당연히 아이한테 주어져야 되는 권리가 저는 생존권과 기본 재산권.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을 재산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뭐 한 30만 원 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 이거 안 했어. 통장 압수. 엄마가 이걸로 가방 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겠죠. 너가 못하면 너의 권리는 다 빼앗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영역은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라든지 뭐 저희가 감정이 예민해지면은 얼마든지 저희 어릴 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도 심지어 저희 고등학교는 막 구두도 앞에 뾰족 구두가 유행이었는데 그거 잘라버렸었어요 선생님들이. 바지 막 쫄쫄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바지 찢어버리고 막 머리 밀어버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너무 인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저희 내면에 있어요. 그런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자연권, 인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면 생존권과 재산권은 존중해주자. 근데 그 외의 권리는 사실은 책임에 따르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애들이 냉장고 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옛날에는 사실 저희가 누리반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왜 우리는 간식을 안 주냐 였거든요. 이거 되게 컸거든요. 엄청 컸거든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간식 되게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간식보다 중요한 건 밥인데 간식에 너무 노출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누리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바빠서 밥도 못 먹이고 보내는데 학교에서 오전 간식은 챙겨 주셔야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아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집에서 밥을 먹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아이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필요한 간식을 아이들이 권리로서 조금씩 누려야 되는데 권리가 간식이 당연한 값이 되어버리면 애들은 밥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냉장고를 열고 막 그 탄산음료 마음껏 꺼내 먹는 가정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부모님만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한 잔 할까가 탄산이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기분도 좋은데 한 잔 할까? 하면은 이제 웰치스 포도 맛으로 딱 하면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오늘 어떻게 탄산 드셔요? 어떻게 물 드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마시다가 너도 한 입 마실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잘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이 훈훈한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탄산을 꺼내 먹는 건 권리가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네. 뭐 아이들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첫 번째, 아빠는 책임질 게 너무 많아. 아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아빠는 이 정도 권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어. 두 번째, 너희는 아직은 자라나는 치아를 가지고 있지만 아빠는 이미 성장기는 끝났어. 여기서 썩는 속도도 느리고 사실은 어렸을 때 이미 다 썩어버려서 지금 마셔도 너희가 마시는 것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덜해. 그래서 아빠는 이 권리를 누리기에 합당하단다 라고 말한다면 애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먹고 싶니? 500원에 해줄게 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먹고 싶니? 그러면 우리 네가 이런 상 받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먹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멈추게 일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한번 걷어들임으로써 아이들과 약속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감사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모든 걸 다 누리는 애들은 그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또 그 아빠들의 로망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오락기가 있습니다. 오락기가 하나 있고 그 100원짜리를 넣으면 이제 게임이 되는 그런 오락기가 있어요. 작은 이렇게 오락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원한 그 저희 아이들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권리를 하면은 뭐 한 시간만큼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권리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0분 이거 끝나면 30분 동안 책 보면 30분 놀이할 수 있어. 이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30분 동안 저희 애들은 뭐 딴 거 할 때마다 타이머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자기 게임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일단 타이머부터 눌러요. 그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시간이 걸린 거. 타이머 딱 누르고. 예를 들어 게임도 요즘에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 아내 빼고 저희 넷이 2대2로 팀 먹고 축구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붐을 일으키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네, 월드컵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가 동생이 딱 할 차례가 되면 바로 자기 타이머 딱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저희 집엔 좀 있습니다. 그게 좀 2019년부터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오락실 게임을 그냥 저희가 100원 넣고 다시 열고 꺼내서 넣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했더니 아이들이 이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이 100원 쓸까 말까 했던 그 쫀득한 마음을 못 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면 하루에 200원씩은 쓰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상 하고 싶으면 너희 용돈에서 넣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그 몰입감과 기쁨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막 소중하지도 않게 죽었어 다시 해 이런 것보다 죽어가도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막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인간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500원 주말에는 500원을 써라 했더니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저희 지우 같은 경우는 100원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으로도 막 15분도 하고 막 그런 집중력과 나름대로 자기가 머리를 써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참 보기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제한하면 기뻐진다. 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저희 원더랜드 구조도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야 너희들 누구나 원하는 애들 다 와서 해. 그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이 책임감을 했을 때 얻은 코인으로 그 권리를 누릴 때 아이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집에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학업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몇 점 맞아라 여기 말고요.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권리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은 이게 잘 되는데 중고등이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학교에서 핸드폰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핸드폰을 아이들이 마음껏 집에서 쓸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권리를 부모님이 제한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라면 저는 아이한테 핸드폰 사줄 마음도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 라즈 뭐 이런 뭐 4개의 상 중에 3개의 상을 못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압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도 안 하는데 뭐 제가 피드백을 가끔 들어요. 애들이 집에 가면은 뭐 핸드폰만 해요. 뭐 소수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권리와 책임을 연결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그걸 당연하게 애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엄격한 그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학업에 대한 거 단순하게는 그런 게 있고 또 숙제가 있죠. 네. 그 숙제가 어떤 건지도 아이들과의 하부르타를 통해서 아니면 아이 소식을 통해 뭐 선생님들이랑 소통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학년별 단톡방을 통해 이런 숙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저희는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이 책임감을 해냈을 때 이런 권리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이 책임감을 못 해냈을 때 이 권리들은 빼앗기게 되는 거야. 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학업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의 영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사실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빨래를 뭐 샤워실 앞에 빨래 벗어놓고 그냥 간다라든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옷을 펼쳐놓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쫓아가서 이게 뭐니 좀 갖다 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바로 이걸로 연결했죠. 앞으로 자기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더 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용돈 없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신경을 훨씬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책임과 권리. 굳이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구조를 저희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 관리 영역에서 옷을 뭐 빨래는 저기다 뭐 자기 옷을 개킨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부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발 정리를 한다라든지 자기 밥상 차리고 밥 먹고 나서 갖다 놓기 이런 기본적으로 매너로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책임이에요. 너무 당연한 책임. 근데 이거를 혹시 부모님이 해 오셨다면 이건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빼앗은 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뭐 양치도 막 시켜주신다. 답답하니까 시켜주시겠죠. 책임과 권리로 가셔야 돼요. 책임과 권리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네가 초등학교 기간 동안 치과에 갔는데 상한 이빨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너는 정말 아들로서 큰 책임을 다했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주겠다. 뭐 이런 장기적인 거부터 아니면은 뭐 진짜 이렇게 해서 엄마랑 확인하고 이게 덜 되어 있으면 너는 양치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다시 해야 돼라는 약속을 한다든지 굳이 잔소리를 막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고 안 넘겨졌네요. 네. 막 잔소리 하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이 계속 책임과 권리를 연결해주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학업 얘기했고요. 학교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자기관리 책임,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또 있어요. 뭐 외국 문화도 계속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이면은 세탁기 돌릴 수 있어요. 그거 애들 스마트폰으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저희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저희가 안 시킬까요? 애들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애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교육적으로도 아이한테 책임감을 줄수록 아이는 성장합니다. 훨씬 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남매가 있는 경우 연령대를 딱 정해주고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나이가 돼서 내가 드디어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얼마나 훈훈합니까? 네,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을 엄마가 다 하지 마시고 또 아빠가 다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만큼 넘겨주시는 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비법입니다. 아이들 성장해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연령대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큰 아이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게 큰 아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1,000원 주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월급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용돈을 일부
줘요. 근데 그 업무는 큰 애한테만 시켜요. 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기본 월급이래 용돈이 있거든요. 기본 용돈들이 있는데 용돈도 이제 큰 아이가 조금 더 받죠. 조금 더 받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이제 추가 수당으로 이제 받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거는 존재로서 주는 책임감으로서 주는 보상이다. 예, 이 개념을 저희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이 자연적인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한 이 정도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그 자체의 기쁨을 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베스트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서 그 수학의 기쁨, 뭐 받아쓰기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 받아쓰기의 기쁨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막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의 눈빛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연적 보상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주 멀리 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중간에 사회계약을 통한 아이들의 존재의 책임감을 통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벌이라는 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권리도 못 누리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벌이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떤 권리들이 좀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 아이들한테는 이 권리 이게 뭐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정도 책임감을 다했을 때 캠핑을 가자.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할 때만 캠핑을 가자면 아이들한테는 책임감을 생각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어떤 권리가 맞더라? 네, 이런 거. 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제가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제가 차키를 들고 와서 혹시 불안해서 한 번만 누가 전화했는지만 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영양에서 전화 주신 거라 별 관련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죠.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저 진짜 동의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잘 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마치 사회 이전에 원시 상태로 아이들을 놔두면 알아서 잘 큰다 아니에요. 사회화 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약속의 소중함을 배워야 되고 책임과 권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라는 게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한 엄마의 감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권리도 못 지킨다라는 게 당연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말한 훈육의 원칙이 이게 작년에 저희가 다 한 건데 다시 복습을 하자면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만 남겨라. 규칙이 너무 많으면 아이의 자발성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엄마의 책임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해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딱 남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규칙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율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이들을 그냥 알고리즘의 소비자로만 만드는 겁니다. 네, 알고리즘의 생산자로 만들려면은 최소한의 힘, 따뜻한 눈빛과 격려의 응원의 응원의 격려의 말 이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생각 저희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지 가능해요. 이게 아빠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노력할 그런 걸 쌓아 나가도 기분 좋을 때 딸 얼마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 뭐 갖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나 도대체? 따라와 아빠가 사줄게.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한 번씩 막 이렇게 질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하고, 부부도 약속을, 부모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우리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권리는 당연히 많은 거예요. 아이랑 똑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권리는 당연히 많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부모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이들도 알게 되죠.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라서 부모도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만의 책임이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저희의 권리 중에,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으로서의 권리 중에 또 저희 스스로도 박탈하는 면들이 있어야겠죠. 뭐 이게 꼭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였는지, 거기에 보면, 거기였나 공룡 선생님이었나,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한 건 잘못 가르친 나의 책임이다. 와서 한 대씩 때려라.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떠오르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저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아이랑 이렇게 단절시키지 말자는 거죠. 이건 너 책임이지, 너는 이건 못 먹지, 엄마는 먹을 거지. 뭐 이러기보다는 약간 단절시키지 말고, 대리인이니까 아이가 못한 것도 나의 책임도 있긴 있다. 내가 혹시 따뜻한 눈빛을 못 보냈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빌리 설문조사, 이게 한 37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셔서 유의미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한번, 글씨가 안 보이시죠? 저도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취학, 자녀들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지켜야 할 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계약서가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되면 좋긴 한데 쉽진 않죠. 네, 계약서를 쓴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도 아무도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활 습관 외에도 미디어 언어 습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편입니다. 가 16.7% 정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습관은 분명하게 공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정해진 학칙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33.3%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게 절반. 우리 미취학 아이들은 지금 원시 상태, 자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획자들은, 그 철학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네, 네, 책임감을 키우자. 그 안에서 온갖 내면의 못된 것들이 막 다 드러난다라고 사회계획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취학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이란 말이 너무 세죠. 약속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정확하게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죠? 지금 한 90, 거의 5% 정도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때 이제 부모님들의 이게 좀 의지, 아직은 좌절감을 덜 느끼셨기 때문에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고학년으로 가도요. 전체적인 비중은 거의, 이것도 이제 95%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 언어 습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편이다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네. 또 놓으시면 안 되고 더 계속 구체적으로 다양한 습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가정의 색깔로 좀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중고등은 90% 정도가 하니까 이제 초등보다는 잘 지키지 못하는 쪽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설문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조사는 아닐 수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지켜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정에서 섬기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미취학이니까 아직 섬기는 역할을 맡기셔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섬기는 역할이 가능할지 미취학의 경우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뭐 엄마 아빠 안마하기도 좋을 거고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신발 정리 그 정도 선인가요? 청소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셔서 아니라고 청소기는 아니라고 뭐 요즘 나온 좋은 청소기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역할 구분이 많지 않죠. 자기 자신의 일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빨래 자기 빨래는 잘 어떻게 정리한다라든지 자기 자신의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33.3%,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일은 구체적으로 역할을 받았습니다. 16.7%. 네, 이게 좀 16.7%를 저희가 목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렌지 색깔을 목표로 네, 저희가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파란색까지 가면은 뭐 너무 좋죠. 네. 그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일은 분명히 정해진 퍼센티지가 꽤 높고요. 가족 공동체를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 역할을 받은 아이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네요. 네, 소수지만 네,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좋습니다. 고학년 네, 구체적으로 정해진 아이가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이제 색깔만 보셔도 약간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중고등 네, 괜찮기는 한데 초록색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중고등인데 아직은 자기 몸 관리 정도만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고등은 이제 초록색은 벗어나야 확실히 벗어나야 물론 이제 초등도 당연히 벗어나야 되고요. 이 자기 몸 관리 정도만 맡기는 거는 저희 누리반 오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노력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맡길수록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됩니다. 정말요. 네, 책임을 많이 맡길수록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되니까 많이 맡기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자, 오렌지색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일정 기간 박탈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기에 따뜻한 대화만 하지 훈육으로 연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따뜻한 대화만으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악해요. 네. 그럼 엄마 앞에서는 이랬다가 깨달은 표정 잠깐 지었다가 마음대로 또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면서 분명하게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를 전달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 네,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취학까지는 그래도 체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너는 지켜야 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체벌로 할 거야 라든지 체벌은 초등 이후에는 옵션으로 안 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미취학까지는 체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제 개인적인 각 가정에서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하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네, 오렌지 색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체벌을 포함한 지도 저학년까지는 허용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게 효과가 아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고학년부터는 체벌은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노와 함께 잔소리 지도. 네, 이게 분노와 잔소리는 어떤 때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통제해야 할 일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될 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아들러가 말한
분노의 목적이거든요. 엄마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분노와 함께 이제 잔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진 거예요. 감정에 진 거예요. 네, 통제를 정말 하고 싶다면 권리와 책임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네, 보라색은 이제 개인적으로 적어주신 건데 잔소리로 지도하거나 권리를 일정 기간 박탈하는 걸 때에 따라 이제 조율합니다. 이게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권리로 하다가도 얘가 선 넘네 하면 야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가죠. 네, 네 그렇게 봤고요. 이제 고학년 네, 훈훈합니다. 네,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분명히 전달하고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분노 잔소리도 그만큼이나 높아진. 네. 점점 통제가 안 되니까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중고등 잔소리가 더 야, 안 할래? 야, 너 자꾸 전화기만 만지고 있을래? 잔소리만 하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네. 그냥 과감하게 네. 권리를 박탈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권리를 박탈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꼭 좀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자꾸 전화기 쓰면 학교로 반납해야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던데 그러기 전에 엄마랑 같이 한번 훈련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권리를 못하면 박탈하세요. 뭐 전화기부터 간식, 용돈 여러 가지를 박탈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권리를 약속으로 수치화했나요? 이제 수치화라는 거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정확하게 뭐 너가 원할 때 이걸 해주면 좋겠어 이런 거 말고요. 수치화되는 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책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권리네요. 네, 권리에 대해서도 권리를 약속으로 수치화했나요? 이 중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정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냉장고를 언제든지 열어도 된다. 네, 이런 게 그냥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냉장고를 열어서 뭐 과일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먹어도 돼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몇 시에서 몇 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밤 11시가 됐는데 간식을 먹고 정말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밥 먹기 바로 전에 간식을 먹는 거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을 준다고 할지라도 네, 이런 거를 이제 수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초록색 자유로운 영혼이라 떼쓰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또 이쁘니까 해주고 싶고, 네, 그 아빠가 야 용돈 얼마 필요해? 막 이런 그런 마음인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저희의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아이의 교육 차원에서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권리를 약속을 수치하였나요? 저학년. 네, 저학년도 이렇게 좀 비중이 높긴 한데 오렌지 색깔이 좀 있네요. 권리는 부모에게 달려 있고 부모가 정한 대로 혹은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엄마 눈치만 보는 걸 배우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부모님한테 있다면. 약속된 권리는 아이가 부모님의 기분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절대 침입할 수 없는 권리는 생존권과 기본재산권. 이거는 우리가 지켜주자. 네. 고학년도 거의 동일하네요. 그렇죠? 네, 중고등이 그래도 권리에 대한 수치화는 조금 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수치화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용돈 주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60%는 정해진 건 없으며 필요할 때 줍니다. 네, 미취학을 용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작은 액수라도 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헌금도 부모님이 그냥 줘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걸로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또
헌금을 얼마 하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구조는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들의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고 권리도 키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날짜와 금액이 있지만 아이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안 보일 때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책임과 권리 박탈을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안 됐을 때는 용돈을 박탈할 수 있어. 이런 게 약속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용돈은 기본적 권리로서 정한 날짜가 되면 무조건 줍니다. 이 무조건을 제가 한번 가로로 넣어 본 거고요.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죠. 네, 파란색.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용돈이 그래도 기본 권리가 된 비율이 좀 높고요. 필요할 때 주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했을 땐 필요할 때 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수동적이 돼요. 아니면 그 감사를 모를 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일이라 아직 주지 않습니다. 아직 용돈은 없습니다. 매일의 습관 훈련을 성실히 해서 상을 4개 받았을 때 4,000원을 일주일 용돈으로 줍니다. 그 외 두꺼운 고정 명자 완독은 2에서 3,000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캡처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 방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결과로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학생으로서 이 책임을 다했을 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라는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독을 했을 때 2, 3천 원도 그 두꺼운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책 읽는 기쁨보다 이걸 완독했을 때 2, 3천 원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아이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음. 음. 네. 아, 책을 그러면은 완독을 하면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2, 3천 원을 적립을 해준다. 아, 네네네. 뭐 본인이 책이 좋아서 보는 거니까 그 기쁨이 더 높다라는 걸 인정한 거니까. 네, 네, 네. 뭐 그런 구조면은 뭐 괜찮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책이 책임이 아니라 권리로 가야 되는 약간 독특한 케이스라고 느껴지거든요. 야, 너 이거 친구 너 밖에서 놀이터에서 안 놀 거야? 책 못 읽는다.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바꿔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또 밖에서 노는 것도 이제 책임으로서 그거를 좀 더 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용돈은 기본적 권리로서 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해진 건 없으며 필요할 때 줍니다. 오렌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10%는 정한 날짜 금액이 있지만 책임이 없을 때는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하게 보는 거. 조부모님이 주신 세뱃돈으로 1년을 버티는 거군요. 오, 조부모님, 오. 네. 네, 따로 정해서 책정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이든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용돈을 버는 식으로 합니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제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월급 받듯이 주시는 게 더 좋다. 그럼 왜 그래야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아니면 내가 저거 벌기 위해서 한번 해야지는 책임감 없고 목표가 돈인 건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 책임감을 다할 때 나한테 권리도 주어진다. 이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 보라색을 작성하신 분께서는 약속한 구조를 만들고 이게 수치화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기적으로 해서 이만큼을 해냈을 때 이 용돈을 받는다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정기적으로 너무 좋은 할아버지들이 계시네요. 할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네, 네, 이거를 어떤 책임감과 연결해야 하면 좋을지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용돈은 할아버지한테서 받지만 이거를
아이의 책임감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한테 받는 용돈은 장기적인 아이가 성인이 돼서만 열 수 있는 그 통장에 넣어 놓는다라든지,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는 많은 용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했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소소하게 받아서 나름대로 그걸 저축해서 친구들 생일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고등 같은 경우 정한 날짜, 네. 중고등은 아무래도 돈이 더 현실적이니까 애들끼리 막 그 학교 후에 나름 같이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끼리 밥도 먹으러 가고 막 그러던데, 그러려면 사회생활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애들보다는 확실히 이 색깔 그 붉은색 계통이 더 많아 보여서 좋네요. 하지만 정해진 건 없으면 필요할 때 줍니다의 경우는 책임과 권리가 여전히 부모님께 묶여 있는 경우예요. 네. 아이들의 주체성이 생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부모가 너무 넉넉하게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주거나 어쨌든 문제예요. 딱 그 때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주거나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다 부모님한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책임과 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맡겨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많은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작은 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맡겨야 됩니다. 네. 용돈을 한 달 기준으로 얼마 정도 주나요? 적금 및 보험 제외. 이거는 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도 없이 막 여러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많은 다 20%네요. 네, 빵원 파란색. 그 다음에 저 밤색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기준.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6,000원에서 만원, 초록색이 11,000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보라색이 21,000원에서 3만원. 그러니까 한 주 기준으로 한 1,000원을 받거나 아니면 5,000원, 5, 6,000원 정도 받거나가 이제 미취학 아이들 저희 용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다 한 주에 우리 주빌리 미취학 아이들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주일날 헌금을 1,000원을 한다. 그러면 용돈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주에 1,100원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 잠깐 11조도 해야 되죠. 주정헌금 해야 되죠. 1,200원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헌금을 뭐 500원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 1,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그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따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아이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가 아니라 헌금은 이 정도는 하는 거야라는 훈련은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초등 저학년이 궁금하죠. 초등 저학년의 경우 네, 안 준다 15.8%, 그다음에 1,000원에서 5,000원이 26.3%, 6,000원에서 만원이 21.1%, 네, 11,000원에서 2만원이 26.3%, 그다음에 21,000원에서 3만원이 10.5%. 대략적으로는 미취학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저학년도 크게 소비하지 않을 나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의 경우 빵원이 15%, 그다음에 1,000원부터 5,000원이 10%, 6,000원에서 만원이 25%, 11,000원에서 2만원이 30%, 21,000원에서 3만원이 뭐 한 5%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만원에서 5만원이 10%, 6만원에서 10만원이 또 10% 미만.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준다라는 거는 한 주에 아이들이 한 25,000원 정도, 또 6만 원이라면은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주에 2만 원 정도까지 받는 아이들도 있다. 와, 네, 네. 뭐 그 돈으로 근데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구분해서 또 저축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고등의 경우 용돈을 한 달 기준으로 얼마 받나요? 저 빵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봐야겠네요. 저 핑크색이 20%인데 6만 원에서 10만 원. 오,
네, 그 다음에 하늘색이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제일 높네요. 75% 정도가 80%가 아이들이 그래도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받고 있네요. 한 달에 중고등.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이 6천 원에서 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 또 보라색이 2만 천 원에서 3만 원. 우리 자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잘 감당하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지우는 그 정도 받고 있고, 이걸 보면서 좀 올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라는 고민을 해야겠죠. 책임의 결과로서 아이들의 권리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책임과 이런 권리 최대한 고민해 보시고 아이들과 공유를 해보세요. 뭐 권리라 하면 냉장고 아주 큰 권리죠. 그 다음에 뭐 또 용돈,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돈도 고려해야 되죠. 간식 고려해야 되죠. 간식에 뭐 치킨 사 먹고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 여행 이런 게 권리죠. 장기적인 권리로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한 해외 이동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희가 이런 책임을 다하면, 그리고 용돈으로 너희가 어느 정도 이상 모으면 나중에 뭐 캐나다 가고 이스라엘 가는 학교 프로그램에 엄마가 그 나머지 비용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권리를 저희가 책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권리를. 아니면 또 뭐 방과 후 자체가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공부하거나 클래식 악기 하거나는 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과 후는 권리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이런 책임을 다하면 다음 학기 때 그 권리를 누리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을 세밀하게 한번 해보시면 자기가 못했으면 그 권리를 안 누리고 다음엔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스스로가 힘을 자꾸 키워야 돼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권리, 어떤 책임. 네, 부부가 같이 고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했던 컴퓨터에서는 이게 한 줄이 되는 건데, 의미 있는 지출을 용돈을 줄 때는 의미 있는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헌금 당연히 의미 있는 지출이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선물 비용을 미리 좀 조금씩 떼놔라. 친구들 선물이든 부모님 선물이든 선생님한테도 선물 드릴 상황이 있나? 어쨌든 그런 의미 있는 지출들, 아니면 뭐 구제하거나 이런 일 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거 없이 용돈만 모아라고 하면 저희가 세상의 한쪽 면만 너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소비 쪽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지출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뭐 어떤 후원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봤다면 나도 언제 저런 걸 할 수 있지? 그런 꿈을 키우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해줄게 보다는 용돈을 모아서 스스로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돈을 사실 너무 조금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한테 지출하는데 엄마가 그냥 바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걸 여기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친구들 생일 선물을 해준다. 나름대로 학년마다의 국룰이 있을 텐데 우리 인간적으로 5천 원은 넘지 맙시다라든지 이런 공감대가 좀 서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애들 용돈에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될 정도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물해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하는 분위기라면, 그러면 용돈에서 그게 안 나오고 헌금 뭐 그런 거 다 안 나온다면 결국은 엄마가 직접 준다라는 건데 그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아이들의 지출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이 정도 용돈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책임감이 커지는 나이가 될수록 용돈 지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과 용돈에 대한 이 정확한 약속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소비에 대해서도 책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용돈 안에서 너는 친구들 선물도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대출 받고 싶으면 이자가 세.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하겠다. 네. 근데 이제 소비가 아이들이 막 지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모아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영역도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여기 끝까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목적이 있죠. 뭐 조금 모아 소비라는 건 뭐 붕어빵을 사 먹는다라든지, 다이소 한 번씩 간다라든지, 뭐 편의점 한 번씩 간다라든지, 저희들도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거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막 뿌듯하거든요. 이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거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소비 자체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에서 해외 이동 수업을 가는 걸 아이들이 저축을 한다라든지, 뭐 나중에 대학교 학비를 미리 모아놓는다라든지 이런 중장기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중장기 목적은 사실은 적금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주식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 언제까지는 버틸 거야. 그때 되면 여는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중장기 목적은 사실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통장에 적금을 하거나 뭐 주식을 하나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경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지출은 이쁜 봉투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예전에 제가 청년대 한 거죠. 저희 학교에 오신 적은 없죠. 김우수 팀장님이라고 크리스천 재정교육을 하시는 센터장님 오셔서 한 두 번 정도 특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봉투 하나 의미 있는 지출을 위해서는 봉투 하나를 따로 구분해 놓고 뭐 헌금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거는 아예 미리 거기다가 빼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갑에 굳이 그걸 놓고 다닐 이유는 없죠. 어차피 조금 모아 소비하는 것만 지갑에 넣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아이들한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책임감을 말해 주실 때 이 세 가지 영역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 용돈을 받았으니까 너 중장기 목적으로 얼마 넣을 거야 하면은 아예 그 비용은 처음부터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아이들한테 통장을 보여주시고, 한 번씩 은행 가서 통장 한번 싹 정리하면서 야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모아 소비는 아이들한테 주면은 아이들이 이거는 너 지갑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출은 너 얼마 하기로 했지? 그거는 지금 저쪽 봉투에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지출에서 헌금도 하고 선물도 하고 아니면은 뭐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어떤 습관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용돈을 줘야 돼 말아야 되는 저는 그 논의보다는 주체성을 키우려면 용돈은 줘야 된다 입장이에요. 저는. 네. 용돈을 주되 용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을 아이들한테 더 명확하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권리도 그 돈에서 이제 소비 돈에서 자기가 쓰는 거는 뭘 사도 법적으로 위배만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너 좀 지나친 것 같으면 너 조금 모아 소비가 이게 조금 모아가 아니라 그냥 막 모으지도 않고 막 소비인데, 이러면은 의미 있는 지출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약속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떠한 지금 약속에 따른 자신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이고요. 다음 달 강의 때는 이제 가정학교죠. 가정학교입니다. 좀 관심이 있으실, 학습적으로는 우리가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영어 학습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제가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물론 최고는 이거지만 응원해주는 이거지만
그거 말고도 대화 가운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마지막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대화학교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는 그럼 어떤 대화법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문조사는 지금 바로 다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가 먼저 충분히 같이 이 강의를 듣고 공유하신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좀 정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자. 네, 부모님들도 용돈 받으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용돈 안 받으시나요? 네, 저는 받거든요. 네, 용돈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돈을 모아서 가끔 한 번씩 뭐 저희 아내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별로 뭐 그 비싼 거 혼자 먹고 와요. 뭐 이렇게 할 때가 혼자 두 번 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저는 모아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이거든요. 이제 제가 카메라 취미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카메라에 지를 일이 없어서 네 이제는 뭐 그냥 모아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용돈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본인들을 위한 소비를 딱 정해놓고 모았다가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현장에 모이신 분들은 저쪽 카페로 가셔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고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설문조사도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자연적인 보상 또 훈육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결단하는 마음과 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약속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